바이든 법안에서 메디케어 커버 확대와 유급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이 모두 당초안보다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최근 페이팔 계좌에서 돈이 유출됐다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직자들 중 상당수가 자영업을 창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인난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치원생도 맞을 수 있는 5세에서 11세용 어린이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대부분 오픈된 반면 가족 이민은 거의 제자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에서 이 메디케어 커버 확대와 유급휴가, 차일드 텍스 크레딧 등이 모두 당초보다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 지도부는 이르면 이번 주말 당내 기본 합의를 도출해 1조 달러짜리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이어 2조 달러 이하의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을 잇따라 확정할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부양책으로 내건 1조 달러짜리 추당적인 인프라 투자 법안에 이어 2조 달러 이하로 줄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이 마지막 피니시 라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CNN 주최 타운홀 미팅에서 상하원에서 가결할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려고 애쓰고 있다며 민주당 내부 타결이 임박하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What we're trying to do is reach a point here where I'm able to present to the Senate, they're able to vote on, and the House, a serious piece of legislation.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하거나 민주당 의회 지도부가 시사한 세부 내용을 종합한 결과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은 최종안에서 당초안보다 3조 5천억 달러가 1조 7,500억 달러로 반감되면서 각종 방안들은 3분의 1 이하로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째, 6,500만 노년층과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메디케어의 커버를 확대하는 방안은 10년 비용이 3,800억 달러에서 1,500억 달러로 절반 이하로 깎이면서 지원 방식도 전면 수정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이용자들에게는 연간 800달러의 바우처를 제공해 치과 치료에 도움을 주는 방안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청력 커버와 관련해 보청기를 처방전 없이 값싸게 카운터에서 살 수 있게 행정 조치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둘째, ACA 오바마케어 프리미엄 정부 보조는 3천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로 삭감해 항구적이 아니라 4년 동안만 연장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셋째, 장기 요양이나 치료를 집에서도 없는 홈케어에는 당초 4천억 달러를 투입하려다가 2,500억 달러로 줄이게 됩니다. 넷째, 차일드 텍스 크레딧, 즉 17세까지의 부양자녀 1인당 250달러 또는 300달러를 제공하고 있는 부양자녀 현금 지원은 당초 4,500억 달러를 배정해 2025년까지 4년도 시행하려다가 1,125억 달러로 대폭 삭감해 1년만 연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미국이 최초로 도입하려는 국가유급휴가제는 당초 2,25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민 1인당 12주 동안 지원키로 제한했다가 이를 3분의 1인 4주로 단축키로 한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무상교육에서는 3세와 4세의 프리스쿨 무상교육은 그대로 유지시켜 2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반면에 1,090억 달러를 쓰려던 커뮤니티 칼러지의 2년간 수업료 면제는 완전 제외됩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최근 페이팔 계좌에서 돈이 유출됐다는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로 전송되는 각종 스캠에 대한 주의는 꾸준히 경고되어 왔지만 최근 새로운 이중수법으로 사기 행각이 더 교묘해져 사용자들의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이중 사기 수법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을 김지수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페이팔과 연결된 계좌에서 1,288불이 결제되었다는 문자와 함께 곧이어 누군가 페이팔 계좌에 로그인을 시도했다는 내용의 경고 이메일도 날라옵니다. 페이팔 결제 시스템을 사칭한 스캠 메시지입니다. 최근 이같이 결제 시스템을 사칭한 스캠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캠 발신자는 결제 시스템에서 무단 결제가 되었다는 내용을 셀폰 메시지로 보낸 후 이메일로도 추가 알림을 보내는 실제감을 더한 수법으로 결제 시스템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페이팔 측은 계좌 관련 노티스는 문자로 보내지 않고 모두 이메일로 전송하기 때문에 문자로 오는 노티스는 스캠으로 간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페이팔 앱 또는 웹페이지에 로그인해 페이팔을 통한 계좌 거래 내역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메일로 오는 노티스에서 발신자 이름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발신자 이름이 페이팔 서비스라고 해도 페이팔에서 보내는 메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 메일 확인 후 답장하기를 누르면 받는 사람의 진짜 이메일 주소가 나오는데 실제로 메일이 어디로 발신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이메일에 포함되어 있는 링크를 따라가지 말고 새로 인터넷 창을 쳐서 직접 해당 결제 시스템 도메인 주소를 입력해 들어가야 실수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스캠성 메일을 받았을 경우 개인정보가 재유출될 수 있어 이메일 주소와 페이팔을 비롯한 결제 시스템 비밀번호를 먼저 바꾸는 것이 안전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스캠 메일을 받고 링크를 눌렀다면 이미 머레어나 스파이웨어가 핸드폰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이 매우 느려지며 로그인이 원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페이팔에서 안내하는 공식적인 방법인 컴퓨터를 통한 비밀번호 변경이 더 안전하게 스캠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페이팔을 비롯한 온라인 계좌를 사칭하는 각종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결제 시스템의 거래 내역을 자주 확인하며 반드시 결제 시스템으로부터 사실을 확인하는 침착한 대처가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구인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들어 9월까지 창업 신고 건수는 400만 건이나 됐는데 그중에서 140만 곳은 투고 음식업이나 배달 등으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업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이직자들이 왜 급증하는지, 구인난은 왜 심해지고 있는지 분석한 결과 자영업 창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제연구단체들이 연방 센서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미국에선 올 들어 9월까지 400만 곳 이상이 자영업 창업을 신고했습니다. 자영업 창업 신고는 팬데믹 전에는 같은 기간 200만 건 아래였다는 점에서 현재 2배로 급증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00만 건 가운데 1인 기업이 아닌 여러 명이 일해하는 제조업, 소매업종의 창업 신청만 해도 140만 곳이나 됐습니다. 자영업으로 창업한 업체들 중에서도 프리랜서는 본인이 홀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제조업이나 소매업종 등은 종업원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팬데믹을 겪으며 테이크아웃 또는 투고 음식을 마련해 판매하는 업소들과 딜리버리, 배달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주로 급증하고 있어 제조업, 소매업종의 자영업 창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을 위해 일하다가 본인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수많은 미국인들이 자영업을 창업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만큼 대규모 이직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민들은 8월 한 달 동안에도 무려 430만 명이나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고용주에 의해 해직된 근로자들은 같은 기간 130만 명으로 훨씬 적었습니다. 기록적인 이직자 430만 명 중에서 상당수가 자영업으로 창업하거나 창업된 일터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람을 구하는 잡 오프닝은 111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줄어들었음에도 아직 실직자 숫자보다 많은 상태이고 업계의 구인난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자영업 창업의 급증은 업계의 구인난을 부채질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일자리 창출 등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경제 분석가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유치원생도 맞을 수 있는 어린이용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어린이 접종 대상이 2,800만 명이나 되는 만큼 미국의 접종률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거란 기대도 있지만 어린아이들이 대상인 만큼 즉각적으로 백신을 맞힐 부모들은 한정적일 거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초 접종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용 백신의 효능이 90% 이상인 것으로 입증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미 언론들은 5세에서 11세용 백신이 임상시험에서 90.7%의 높은 효능을 보이며 주목받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사가 미 식품의약청 FDA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참가자 2,268명 중 3분의 1은 플라시보, 즉 가짜약을, 나머지 3분의 2는 백신을 투여한 결과 가짜약을 맞은 어린이는 16명이 감염된 반면 백신을 맞은 그룹에서는 3명만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268명의 참가자 중 진짜 백신을 맞은 어린이가 2배 이상이므로 이를 환산해보면 90%의 효능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감염된 경우에도 백신을 맞은 어린이들은 가짜약을 맞은 어린이들에 비해 열이 나지 않는 등 증상이 가벼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델타 변이가 미국을 휩쓰는 동안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니었던 어린이들의 감염이 급증해 그동안 학교와 부모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와 보건 전문가들은 어린이용 백신의 높은 효능이 입증됨에 따라 예전과 같은 안전한 교육 환경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학교와 부모들의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더 섬세한 어린이 접종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접종 장소부터 사람이 많이 붐비지 않는 소아과와 학교 등으로 정한 것은 물론 적은 용량을 작은 주사기에 담아 접종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어린이용 백신으로는 화이자만 사용하고 성인 용량의 3분의 1인 10마이크로그램만 주사하게 됩니다. 접종 시작일은 11월 첫째 주가 가장 유력하고 어린이 2,8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지난 5월 접종이 시작됐던 12세에서 15세용 청소년 백신 대상이 1,700만 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대상이 1,100만 명이나 더 많아 미국의 접종률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생과 같은 어린아이들이 대상인 만큼 초반에 즉각적으로 접종시킬 보호자가 많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 이민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승인을 제외한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계속 오픈됐습니다. 가족 이민에선 EA 순위가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 승인일과 접수일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영주권 문호에서도 전달과 거의 같이 취업 이민 문호가 대부분 계속 열린 반면 가족 이민에서는 거의 제자리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1월의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 이민에서는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의 승인만 불어댈 뿐 거의 모든 순위의 승인일과 접수일에서 커렌트로 오픈됐습니다. 취업 이민은 핵심을 이루는 1순위와 2순위, 3순위까지 2022년 회계연도가 들어서도 계속 오픈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때 승인이 불어댔던 4순위 비성직자 종교이민은 영주권 승인도 다시 재개됐습니다. 반면 5순위 투자이민 가운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리저널 센터 영주권 승인은 11월에 홀로 불어, 즉 언어더라이즈드로 고지돼 그린카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도 접수일은 11월에도 열려 있어 관련 서류를 계속 제출은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취업이민 수속자들은 리저널 센터 투자이민을 제외하고는 모든 순위에서 이민 페티션 청원서만 승인받으면 마지막 단계로 영주권 신청서, 워크퍼밋 신청서, 사전 여행 허가서를 동시 접수시키고 잇따라 승인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11월에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은 EA 순위만 계속 거의 오픈된 반면 다른 순위는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 미혼 자녀들이 대상인 가족 이민 1순위는 최종 승인일이 2014년 12월 1일, 접수일은 2016년 5월 15일에서 동시에 동결됐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이 대상인 EA 순위의 최종 승인일은 계속 오픈됐으나 접수일은 2021년 6월 1일에서 멈췄습니다.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인 2순위 B는 승인일이 2015년 9월 22일에서 접수일은 2016년 9월 22일에서 1년 차이를 두고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인 3순위는 승인일이 2008년 11월 22일, 접수일은 2009년 8월 22일에서 함께 동결됐습니다.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는 승인일이 2007년 3월 22일, 접수일은 2007년 10월 1일에서 동시에 제자리했습니다. WKTV 뉴스 김지수입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 was raised to believe in the value of hard work and taught that when you worked hard, you should be paid fairly. As governor, I'm proud I worked with Democrats and Republicans to bring 200,000 good-paying jobs to Virginia. And we have to do more to make sure everyone is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That means passing paid sick leave and a $15 minimum wage. And it means investing in education and job training to make sure we're prepared for the jobs of the future. We can get this done, and as governor, I will. 안녕하세요. 내 집장만 발행인 대표 승경호입니다. 오늘은 옴니화재 대표 강거운 대표님을 모시고 주택보험과 주택에 관한 좋은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거운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바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세입자가 집을 렌트로 살고 있는데 집에 부주의로 인해서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굉장히 당황하게 되는데요. 세입자는 당연히 렌털스 인슈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집주인은 당연히 집 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의 보상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이 경우는 어떤 이유로 화재가 났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만약에 의도적이지 않고 단순한 사고로 화재가 났다 그러면 집주인은 Dwelling Fire Insurance라는 보험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으로 보험을 커버받을 수 있고, 세입자는 세입자 렌털스 인슈런스를 가입하셨다면 본인의 개인 자산은 렌털스 인슈런스로 커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Dwelling Fire Insurance 보험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커버리지는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즉 렌털스 인슈런스 보험과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전혀 다른 관계라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집주인은 자기 집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보험 커버리지를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또 들어오시는 세입자, 테넌트 분들은 자기가 안에 가지고 있는 개인 자산에 대한 렌털스 인슈런스를 꼭 들으셔야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커버가 되게 됩니다. 무슨 일이 생기셨을 때. 강 대표님, 만약에 집에 값비싼 물건이나 보석이 있었는데 화재나 도난으로 인해서 분실을 했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너무 궁금하고요. 만약에 분실해서 보험회사에다 알려줬을 경우에 보험회사다가는 미리 그것을 자기 명목을 다 말씀을 해드렸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말씀을 안 드렸어도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보험회사들마다 물론 커버리지는 조금씩 틀린데요.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2,500불에서 10,000불 정도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값비싼 보석이나 골프채, 가전제품, 자전거 등 이런 것들이 있으실 때는 감정평가 증서와 함께 퍼스널 아티클 팔리시라는 거를 기존 보험에다 추가를 해 놓으시면 그 물건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그 감정평가 증서와 함께 저희 팔리시 집보험에다가 애드하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한국에 여행을 가셔서 화장실에 잠깐 반지를 놓고 잃어버린 경우가 계셨는데 다행히도 집보험에 추가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 집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보석, 골프채, 가전제품, 카메라, 자전거 등 이런 거 있으실 때는 꼭 집보험에다가 추가적으로 애드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 대표님, 지금은 시청자분들이 방금 중요한 질문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값비싼 고가의 상품, 말씀하신 자전거, 전자제품, 그리고 보석 등을 등록을 하게 되면 보험비가 많이 인상을 하나요? 물론 감정평가 증서의 금액에 따라 그 보험료가 얼마나 애드될지는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보험 전문인과 상의하셔서 가지고 계신 값진 보석이나 기중품은 꼭 애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막 구입해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집들이를 했어요. 근데 방문객이 놀러 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집에 있는 아이들과 또 방문객 아이들이 막 놀다가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방문객의 아이의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는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집보험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제3자가 방문해서 뭐 예를 들어 계단에서 떨어져서 다쳤다. 그렇게 되면 집보험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메디컬 커버리지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보험회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기본적인 커버리지는 한 5,000불 정도 되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메디컬 페이먼이 페이가 돼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집보험 안에 있는 퍼스널 라이어빌리티 리밋으로 커버가 되게 됩니다. 그것도 보험회사들마다 조금 틀리지만 보통은 퍼스널 라이어빌리티는 30만 불 정도의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주택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그 전에 집을 보시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우리 집 뒤에 나무가 너무 큰 게 있다. 기타 그 외에는 옆집 나무가 너무 커서 우리 집을 나중에 비가 오거나 폭우가 오면 피해를 입지 않을까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저게 무너지면 누가 더 피해 보상이 되는지, 누가 책임을 지는지를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갑작스러운 요즘 폭우로 인해서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옆집에 나무가 무너져서 저희 집 차고를 무너뜨렸어요. 그때는 어떤 보험 처리가 가능하고 또 주택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다면 도대체 보험료가 얼마나 인상하는지 지금 질문을 모두 드릴게요. 먼저 쓰러진 나무가 집주인의 소유인지 이웃집의 소유인지 아니면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역의 나무인지에 따라 커버리지가 틀려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집주인의 소유인 나무가 쓰러졌다 그러면 나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웃집의 나무다 그러면 이웃집의 집보험으로 커버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무가 자동차로 쓰러졌다 그러면 그 자동차의 보험으로 커버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보험 혜택을 받았다고 해도 보험료는 크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클레임을 한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풀링 메커니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클레임 횟수가 많이 올라갔거나 클레임을 해서 페이된 금액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나눠내게 되는 풀링 메커니즘의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클레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지역에 자연재해로 OR 클레임의 금액이 많아져서 그 보험료를 같이 분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나의 보험료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자연재해가 아닌 집주인이나 이웃집의 부주의로 OR 의도적인 사고로 클레임을 하게 된다 그러면 보험회사들에 따라 클레임을 리젝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강 대표님. 오늘 너무 좋은 정보 감사했고요. 다음 시간이 너무 기대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